자,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마침 또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밖에 지나가시면서 또 인사를 해주셔서 더 현지 느낌 나게 오늘 컨텐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이 교수님 오셨는데요. 심층 인터뷰 오늘 중국 관련된 부양책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영업점이 있지만 중국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몸살이 나요. 중국이 뭐 보통 일반적으로 힘들면 특정 섹터는 좋고 특정 섹터는 지금 중국이 전체가 다 가라앉아 있어서 다들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데 일단 저는 큰 그림에서 궁금한 게 2021년부터 지금까지 엄청 고생했지 않습니까, 교수님? 올해는 좀 뭐 좋은 소식 좀 있는 겁니까? 그 작년에 사실 코로나 팬데믹을 떨치고자 아주 야심차게 리오프닝이라는 걸 외쳤는데 네.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아주 그 바닥을 헤맨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5.2%를 성장했다고 리창 총리가 얘기를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표가 안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국 경제를 구성하는 3대 지표를 내수, 투자, 수출 이렇게 보는데 이 세 가지 성분들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수도 뭐 회복은 고사하고 3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전에 나오는 게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구매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것도 안 좋고 네. 이제 그냥 꾸역꾸역 이어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그 중국의 또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경기가 계속 부진을 하다 보니까 이 내수에서도 별로 해결 방안을 못 찾고 만약에 내수가 해결이 잘 안 되면 이제 투자로 견인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로 견인할 때도 민간 투자가 많아져야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간 투자는 주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투자를 해서 하드 캐리를 하는 형태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투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민간 투자는 계속해서 답보 상태고 그렇다면 경기를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경기가 활성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경기가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수출도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의 모양새가 너무 안 좋고 수출이 안 되고 또 기업들 경제 활동이 잘 안 돌아오니까 생산 기업이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취업이 안 되면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고 그러면 또 소비가 진작에 안 되고 이런 소위 좀 악성순환 구조에 그 3년에 이어서 4년째도 시달렸다. 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중국 내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위 뭐 국내외 투자자들 선뜻 내키지를 않는 거죠. 이걸 보고 있으면은 해외 투자도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 초에도 역시 그대로 엄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 때문에 뭐 중국 경제가 한 번에 붕괴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은 전 세계 거의 27, 8%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3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방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섣불리 또 쓰지도 못하죠. 그래서 경기 부양 자금도 확 지금 못 넣고 있단 말이죠. 그걸 넣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럼 카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1월 달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때도 지금 그 외자가 많이 또 상당 부분 올해만 해도 뭐 300억 위안 정도가 탈출을 했고 작년 8월부터도 한 1,900억 위안 정도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물론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대기업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뭐 일부 분들은 중국에 여전히 시장 가치가 있으니까 남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거대 기업은 그거를 견딜 수 있지만 그 밑에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 나쁘게 불안한 게 이렇게 비춰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국
과거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08년 리만에서 경제가 망가지고 나서 탄력성 있게 회복했던 근간에는 미국인들의 결국 소비, 내수 소비가 받쳐주면서 미국이 살아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문제가 부동산 버블이 꺾이면서 경기가 꺾여버리니까 결국 내수 소비 자체가 중국인들이 사실 바인파이어가 굉장한 국민들인데 그렇죠. 네네. 전혀 지갑을 안 쓰고 있고 은행 예금으로 쌓이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정책도 안 먹힌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탈출구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중국 정부 약간 의지를 보여준다고 300조가 넘는 부양책을 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저도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펀더멘탈은 엉망인데 정책이 이 정도로 의지를 보여주면 뭔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기적 변화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 중국이 그 지금 리만 사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08년도에 당시에 약 4조 위안을 쏟아부었어요. 그게 그 환율로 하면 800조가 넘습니다. 우리 네. 돈으로 800조 원을 넣었는데 그 돈이 사실은 이 소위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오늘날의 거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섣불리 그런 거를 내도 그게 경기부양 자금으로 잘 안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돈을 풀어도 이 투자자들이 특히 아시다시피 중국 주식 시장은 개미 투자가 99%입니다. 네. 대부분 개미 투자, 개인 투자자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돈이 들어오면 야 이걸 가지고 내가 비상 자금으로 갖고 있어야겠다. 지금도 45%가 넘는 그 저축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갑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네. 지갑을 열지 않으면 소비 구조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돈을 풀어서 이 돈이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난 몇 년과는 다른 흐름을 가지고 가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경제는 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심리가 지금 안 풀리고 있어서 중국도 굉장히 고민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을 한 거죠. 이 370조를 집어넣는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죽 답답했으면 그 중에 일부는 뭐 직접 매입을 하겠다. 직접 주식을 매입해서 끌어올리겠다라고까지 국민들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정말로 중국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건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부동산 시장이 계속 잠식되고 있고 디폴트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런 단발성 이 부양 자금을 가지고 이게 패키지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자체를 의심하는 또 중국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거를 깨줘야 되는데 이거를 깨주려면 국내에서 주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주저성을 깨주려면 해외에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다라고 읽고 해외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해외 자금도 지금 굉장히 주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중국이 3월에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지금 각 지방의 그 소위 올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수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부 업무 보고를 이창 총리가 읽을 텐데 그때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이런 300조 집어넣는 것들도 단발성의 어떤 흐름 잠깐 반짝하다가 중국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한 3개월 소비 심리 회복했다가 더 이상은 안 가나 보다 그러고 또 주저앉는단 말이죠. 네. 이렇게 이런 그 구조를 깨는 그런 조치가 나와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정도가 중국이 경제를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국제적 신뢰와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거의 마지막 텀 아닐까. 이게 계속 가면은 이제 안 믿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도. 그러면 중국이 갖고 있는 세계 공장 지위, 시장 지위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실질적인 중국의 경제 실무 책임자는 허리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허리펑이 상장 기업을 중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도 인민은행이 또 슬쩍 열었어요. 예를 네. 들어서 토지만
가지고 대출이 됐었는데 이제 건물 가지고도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들이 민간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으로 비춰져야 이게 돌아갈 거다. 그 기회는 아마 올 안에 어느 정도 바탕을 마련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뭐 완전히 가라앉는 건 아니니까 아주 완만하게 가면서 그 커다란 반향을 얻지 못하는 이런 형태로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뭐 시장으로 보더라도 2022년도 연초 뭐 시세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긴 네. 하거든요. 거기에 규제의 칼날까지 있었다 보니까 그럼 결국 다들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건 중국 내부 문제 중에 부동산 문제일 건데 거기에 핵심이 이제 헝다 사태 있고 이번에도 홍콩 법원에서 그 뭐 청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중국 본토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교수님? 중국 본토는 아마 안 할 거예요. 이제 그 중국 헝다 사태는 이미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 사실 이제 홍콩에서 보면은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청산 명령을 내린 건데, 네. 사실 헝다는 그 중국 본토 내륙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죠. 그래서 한 1,200개 정도의 지금 그 공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홍콩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죠. 중국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홍콩 법원의 얘기를 듣고 그게 일리가 있다고 그래서 홍콩 법원과 똑같은 결정을 하면 청산 작업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중국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와 이런 것들이 막 있는 이런 가운데 네. 외부적인 홍콩 법원의 청산을 중국 법원이 받아들여서 헝다를 청산시켰다? 그러면 이게 위기 관리 능력의 또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제적으로 이 소위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는 또 그런 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헝다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또 이 디폴트에 처해 있는 비구이웬이라는 1위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헝다가를 받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워낙 빚이 많잖아요. 지금 4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일단 최대한 이 그룹의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기본적인 부채를 해결하고 심지어는 이 사재까지 털어서라도 다 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이제 중국 정부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없다라는 건 중국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거를 파산시키고 정부가 떠안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단 최대한 정리를 한 다음에 정부가 그거를 뭐 국유화를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해나가는 일종의 반 정도는 구조조정의 기회로 또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다. 그래서 홍콩 법원의 그 청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헝다 이슈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뭔가 하나 뭐 크랙이 나가지고 막 크게 막 시스템 리스크로 터진다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이미 2년 6개월간 그렇게 왔었고 정리가 거의 되는 관리를 수준이니까. 하고 있는 거니까 완전히 이렇게 터지도록 그거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전에는 한 30% 갔는데 지금 한 25%로 줄었다고 하지만 네. 이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모르는 척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관여를 하는데 일단 소위 개발상들이 최대한의 자구 노력을 하고 거기에 서포팅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과도기를 지금 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중국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해남항공이라고 프리미엄 네. 항공사가 도산을 할 때도 결국 국유화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모든 부분을 통해서 기본 부채를 정리하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거보다 더 크죠. 왜냐하면 직접 민생과 관련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방 정부의 재정과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채 부채가 또 잘못해서 터지면 이거는 뭐 바로 금융위기로 직격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거다. 이제 이렇게는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과거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리만 같은 어쨌든 뭔가 대마 하나를 정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악순환을 끊어내는 좀 아프지만 썩은 물을 도려내는 결단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과연 이게 그걸 처리할 역량이 지금 없을 정도로 역량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역량이 없다기보다도 그 역량을 쓰기를 좀 주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했는데도 효과가 안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시장 경제 국가잖아요. 네. 책임을 자기가 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간과하는 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따라오라는 게 상당 부분 있죠. 그리고 네. 시장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가끔 그런 게 있지만 나중에 결국 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져야지 왜 그러느냐.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투자했으면 본인이 책임지고 그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사실은 동양 사회도 안 그런데 중국은 하물며 사회주의 국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런 거는 시장 성분을 가지고 해주고 안 되는 건 정부가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딱 해결이 되면 한번 해보겠는데 그것도 안 되면 공산당의 통치 지위까지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모험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부담스러운 문제군요. 부담스러운 거죠. 네.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통합, 그다음에 저항 이런 거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을 때 당신은 요 기업에 가고 당신은 요 기업에 가고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전통 산업에 간 사람들은 아니 내가 선택한 직업도 아닌데 여기 가는 바람에 이 기업은 도산했고 그 당시는 별거 아니었지만 뭐 전자기업에 간 사람들은 막 승승장구하고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정부가 다 했었고 그래서 자기가 어렌지한 데서 못 사는 사람들을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주면서 먹여 살려주는 게 사회주의의 복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깨버릴 수가 없는 거죠. 깨면은 공산당이 통치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 3조 2천억 불의 외환 보유고가 있고 돈을 쓰면은 어느 정도 살려놓을 수는 있지만 그게 했다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그 후과는 아마도 정권의 뭐 시진핑 개인도 개인이지만 공산당 통치에 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가 너무 큰 거군요. 네, 단번에 그렇습니다. 제거해내기에는. 네.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사실 2021년도 이후로 봤을 때는 중국은 사실 계속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인공지능 산업이 또 시장의 중심이 되면 새로운 성장을 좀 구가하고 있다 보니까 두 국가 간의 경제 규모나 레벨 차이가 너무 급격히 벌어진 게 아닌가란 말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예. 제가 보더라도 2021년 기준으로 가보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뭐 한 2,000조 정도 된다고 하면 그래도 중국의 빅테크가 한 3분의 한 600조, 700조 레벨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사이에 미국은 거의 한 4,000조까지 가버렸고 반면에 중국은 거의 반토막 3분의 1토가 나서 맞습니다. 네. 10배 차이 나거든요. 네, 네, 인공지능 대표 기업들 간에. 근데 이 격차를 중국이 메꿀 수가 있는 겁니까, 교수님? 그 지금 같은 메커니즘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 AI가 지금 모든 국가의 사실은 꿈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특히 바이든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AI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부분을 억제하려고 이유는 그겁니다. 미국의 안보를 해치기 때문에 그런 AI가 군용으로 전환이 돼서 미국을 공격 대상으로 하거나 그러면 미국의 안보가 저해되니까 그거를 막는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뭐 20나노 이하, 14나노 이하는 못 들어간다 반도체가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시진핑이 강조하는 중국 세계 최강국 중국의 모습은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예요. 네.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제시장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기술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상당한 수의 원천 기술과 이런 부분을 미국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걸 못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걸 얼마나 빨리 캐치업을 하느냐, 따라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빨리 소비를 진작시켜서 중국 시장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다가 작년 12월에 있던 경제공작회의 여기에서는 소비가 2번으로 물러나고 1번이 산업기술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는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할 거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기술이라는 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반도체 세월이 가면 따라잡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뭐 몇 년이 걸릴지 그럼 적어도 1, 2년 안에 따라잡기는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럴 때를 버티면서 과연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걱정들은 많이 있는데 중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할 수가 없다면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할 건데 지금 상황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7년이 되면 원래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그랬다고 지금은 오히려 격차가 벌어져서 뭐 70몇 퍼센트 같이 갔던 GDP가 지금 65% 안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네, 네. 결국 이렇게 가면은 중국은 추락하고 미국은 격차를 더 넓히고 이런 구조로 갈 거란 말이죠. 뭐 일부는 이렇게 가면은 인도한테도 추월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을 너무 강조하고 빅테크 기업 뭐 이런 거 공동부유라는 이름하에 제약하고 이런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가면 출로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바꾸면은 기민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는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스스로 박스권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헤매는 형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건 장기적으로 중국한테 플러스 되는 요인이 별로 없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갖고 있는 기초가 있으니까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이 소위 이데올로기적인 사회주의는 이래야 돼.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미국을 물리쳐야 돼. 이런 너무 경쟁 심리나 이 결사항전의 의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국유 기업보다 그나마 중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국제 시장에서 먹히는 게 빅테크 기업이었는데 네. 그 부분을 제약을 해버리니까 국유 기업은 애초부터 경쟁력이 굉장히 약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살리겠다고 국진민퇴 많이 들어보셨죠? 국유 기업은 밀어주고 민간 기업은 제약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지금 이미 4년째 온 거예요.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정책을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결점의 지도자, 뭐 이런 식의 자꾸 생각을 해서 시 주석이 한 말이니까 이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중국 경제 앞날은 밝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중국 경제 위기론, 피크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나 저는 기회는 있다. 중국이 쉽지 바꾸면 않다는 거죠. 예,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되겠어요? 쉽지 않지. 그러면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저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보다는 중국 시장 오랫동안 봐오셨고 체제에 대한 이도가 저희보다 훨씬 더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시장 의무는 중국 방식의 정책 방향이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실패인 건 명확한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새로운 도전 이런 게 실패한 것 같은데 중국이 과연 그런 방향을 선회할 정도의 유연성을 혹시나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공산당은 그걸 해왔어요. 오. 이전에 마오쩌둥에서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그걸 했고요. 네. 그 과실을 사실은 장저민, 후진타오가 다 이어왔죠. 네.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들어와서 이 정도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중국의 힘을 투사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갈 수 있어.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땄다. 도광양해를 너무 일찍 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럼 당시에 덩샤오핑이 왜 개혁 개방을 했느냐? 그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대로 가면 공산당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을 책임지겠다고 한 공산당이 못 사는 중국을 계속 이끌고 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자체의 어떤 그 리스크도 분명히 있지만 이 정도면 중국이 세계적 국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꿔야죠. 그거는 중국을 위해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산당이 잘 해왔는데 공산당이 한 말을 뒤집어야 되는 이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한테 굉장히 체면 깎이는 일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국가가 먼저 먹고 살고 민생이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중국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중국이 왜 세계가 중국을 보고 아, 저 나라가 대단하고 왜 그러겠어요? 바로 경제력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겁니다. 경제력 때문에 리스펙트 하는 거고 그 경제력이 전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의 한 40%를 차지하니까 저 나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접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국제 정치적 지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건데 이 부분이 없으면 이 부분도 천덕꾸러기가 될 가능성이 그쵸. 있는 아무것도 거죠.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100년이 네. 넘은 정당이 네. 이렇게 왔잖아요. 1921년부터 바꿔야 된다. 그 질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저기 뭐야 마오쩌둥에서 저쪽 누구냐 등소평. 등소평 넘어가고 그럴 때도 결국은 마오쩌둥 한번 내려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진핑이 경제에 대해서 좀 위기가 있으면 요게 또 체제 변환 혹은 무언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변화 이런 것도 혹시나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없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없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니까 이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시진핑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망하면 안 됩니다. 중국의 이 공산당이 1억 명의 지금 당원이 네. 공산당을 이끌고 있는데 시진핑은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선으로 물러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재화의 공급자이면서 소유자고 이런 공산당이 그거를 한 번에 내려놓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산당 통치를 일본으로 걸어놓고 있는 거는 불변이 당분간은 변하기가 어렵지만 네. 다만 이제 그 지도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유연한 지도자가 올 수도 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시진핑이 올해 이 시진핑 중국 지도자가 뭔가 새로운 거를 하지 않으면 시진핑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한없이 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자각을 하고 개인적인 어떤 중국이 아니고 뭐 나름대로 중국을 영도하는 공산당으로서의 흐름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자기네가 주장하니까 그 안에서 뭔가를 바꿀 수 있으면 일단 이 위기는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 규범이나 이 룰에는 잘 안 맞죠. 네. 그러나 지금같이 계속해서 그 일방적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정책들을 계속 내리면서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는 이런 걸 가지고는 더 이상 그 생존이라고 그럴까요? 그 세계적 국가로 그 기능하기에는 좀 한계가 생길 수밖에 네. 없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을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진핑 체제 이전에 원래 상무위원 7인이 권력을 어느 정도 나눠 가졌는데 네네. 시진핑 체제가 되고 나서 사실 그게 1인 독점화 됐다는 얘기가 많아서 네네. 사실 25인으로 구성된 정치권 내에도 차기 후계자가 없다는 평가들이 외부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넥스트 리더가 있습니까 중국에? 지금 안 하고 있죠. 시진핑이 그거를 안 만들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2번 하고 두 번째 할 때 다음
상무위원회 젊은 사람을 하나 앉혀서 후계자로 하나는 총서기로 하나는 총리로 양성하는 관행이 다 깨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이라는 시스템을 보면 지금 어쨌든 시진핑 1인 체제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그 1인들이 계속 변하지 않고 시진핑만 계속 따라갈 리는 없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서도 또 분화가 일어나고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사불란하게 가더라도 잘못된 정책이 가고 그것이 혹시 민심을 건드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100여 년을 이끌어온 공산당의 지혜가 그대로 함몰되어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희망을 조금 가져보는데 쉽진 않아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직은 좀 중국 바라보기가 좀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중국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우리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저희도 이제 가야죠. 네. 내일 올라요? 내일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설 앞두고 또 FOMC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조금 소강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미국 빅테크도 실적 발표가 방향성에 중요한 힌트를 줄 것 같고요. 뭐 AMD가 반도체의 또 체온 온도를 보여줄 것 같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방향성 봐야 되니까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방향성 잡히겠죠. FOMC, 삼전 컨콜 거기다가 방금 말씀하신 AMD 저기 설 연휴 앞두고 이벤트가 많아요. 아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내일도 역시나 우리 하드코어한 우리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뵙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